내가 원래 받을 금액이 이만큼이었으니 소송이라든지 항의를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이래서 유류분만큼은 받아갈 수 있는데 그때 유류분의 대상자의 3순위가 아닌 4순위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사촌까지 유류분을 둘 수는 없다. 이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그렇겠죠. 서로 간의 분쟁이라든지 혹시 상속인이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대비해서 법으로 최소한을 보장해 놓은 건데 사촌 같은 경우는 상속 받으면 좋은 거지 그것 때문에 삶을 영위하지 못할 만큼 혼란을 겪는다거나 그렇진 않죠. 그랬을 경우 때문에 사촌인의 반기 혈족 같은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순위에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의 상속인은 유류분 인정되지 않음. 당연하죠. 이건 유류분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속 재산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인 상속할 때 어땠어요? 법정 상속 지문에 따라 순위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선순위자가 없을 경우에 후순위자가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첫 번째 순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순위자가 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유류분의 범위를 한번 보시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 당연히 앞서 계속 설명드렸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가지고 갈 수 있고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존속하고 또 형제 자매 얘네 같은 경우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만큼만 유류분의 범위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유언으로 인해서 혹시 재산을 하나도 못 받았다면 유류분 청구를 해가지고 이만큼은 법으로 정해놨으니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류분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정리할 거예요. 앞에서 본 사례를 한번 풀어봤다면 여기는 그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니까 잘 따라와요. 자, 유류분 산정할 때는 어떤 재산을 갖고 하겠죠. 어떤 거?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갖고 있던 그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재산에다가 사전에 증여했던 게 있으면 그건 당연히 덮어야겠죠. 합산해야겠죠. 그리고 채무는 당연히 빼줘야겠죠. 이게 유류분 산정하는 기초재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은 적극적인 재산만을 대상으로 한다. 아마 이 돈 받을 거야. 주식이 지금 가치는 100원인데 이거 나는 만약에 내가 죽고 나서 10년 지나면 이게 1000만 원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적극적으로 표명된 눈으로 확인 가능한 정확한 숫자에 의해서만이 상속재산으로 본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이 되는 증여. 지금은 그냥 상속재산 아니에요? 유류분 상속재산이에요? 유류분 상속재산이에요? 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여기 증여 있죠? 이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얼마나 1년 안에 했던 것만 이 증여재산에 해당을 한다. 그리고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공동상속인 중에서 특별수익자였죠. 사전에 받았던 거. 그 사람이 있으면 특별수익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 개시하기 전에 1년 전인지 또 상방에 손해를 갈 것을 알고 하였는지 관계없이 이게 다 합산된다. 기초재산에 합산된다. 어떤 거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공제되는 채무는 일반적인 채무 다예요. 민형사상 채무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그거는 당연히 유류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빼줘야겠죠. 그것마저도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또한 상속재산 넘겨받는 이제 등기비용 같은 거 있죠. 그런 비용이랑 유언을 집행하는 비용이라든지 장례 비용이라든지 이것도 당연히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하면 안 되겠죠. 저거는 순수하게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부채 빼고 뒤처리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걸 다 빼고 난 금액을 가지고 최소한 이거 남는 거에 2분의 1만큼, 3분의 1만큼 돌려달라고 유류분 청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빠져야 된다라는 설명 드리고요. 사례를 간단하게 보시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시점이 이때예요. 자, 15년 4월 6일날 상속이 개시됐어요.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는데 상속인에게 보면 몇 달 전이에요. 현금 2억 원을 사전에 증여했어요. 당사자가 누구예요? 상속인이에요. 그러면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당연히 기초재산에 포함을 되는 거죠. 이 기초재산은 건
지금 유류분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상속이 아니에요. 유류분 부분. 그리고 14년도에 자선단체에 현금을 1억 원을 기부했어요. 누구예요? 제3자야. 근데 15년도 4월 6일이면 1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4년도 4월 7일부터 15년도 4월 6일까지의 기간을 보고 이때까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이전에 증여했던 부분을 합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년 4월 1일이에요. 제3자한테 1억 원을 증여했어요. 누구한테? 제3자한테. 여기서 자선단체에 기부한 이 제3자 자선단체에 기부한 1억 원은 언제예요? 14년 4월 7일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1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류분 계산할 때 당연히 사전에 증여한 것도 포함을 시켜요. 하지만 14년 4월 1일은 언제예요? 1년이 넘었잖아요.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거는 유류분 산정을 하는 기초재산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고, 2002년 같은 경우 상속인에게 5억 원의 아파트를 한 채를 증여를 했었다. 12년도라고 봐요. 그랬을 경우에 당사자는 당연히 원래 받을 상속인이었기 때문에 유류분을 할 때 당연히 포함시킨다. 1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 포함시킨다라는 얘기예요. 자, 사례를 잠깐만 보고 가시면요. 상속을 개시할 당시에 A라는 사람이 돌아가셨겠죠? 그때 부동산은 15억이었고 현금성 재산은 3억이었어요. 그리고 상속을 할 당시에 부채도 있었어요. 2억 원. 그리고 상속을 개시할 때 세금을 또 남겨놨어요. 세금 1억 원을 또 안 냈네. 그러니까 채무하고 세금을 안 내고 있었어요. 유류분 산정을 할 수 있는 기초재산을 보면 기본적으로 15억하고 현금 3억 원은 들어가죠. 돌아가시는 당시에 갖고 있던 재산, 부동산 15억하고 현금성 재산은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돌아가실 때 증여했던 아파트 있죠. 그 아파트도 당연히 들어가고, 기부했던 1년 안에 기부했던 금액도 당연히 들어가고, 또 당연히 15년도에도 현금 준 거 있죠. 그 현금도 당연히 들어가고, 빼는 건 뭐다? 채무는 다 빼주죠. 이때 갚아야 될 채무 1억 원뿐만 아니라 세금 체납한 것도 다 빼주고, 그러고 나면 결국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유류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재산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아들, 딸, 배우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받을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 사례에 나오는 것처럼 되게 복잡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처음 문제 풀 때 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짚고 넘어가야 돼. 왜냐면 이 파트에서 물어볼 게 얘밖에 없거든요. 다음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돼야 될 게 누구한테?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서 부족하게 된 거예요.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안에 누구한테? 애들한테 다 줬으면 부족한 경우 있겠죠. 그게 아니면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바로 누군가한테 그걸 줬다면 자녀들이 있겠지만, 그 유류분 권리자, 원래 받아야 될 사람은 부족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나한테 돌려달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겠어요? 받은 사람이겠죠. 받은 사람한테 돌려달라고 얘기하지 생뚱맞게 딴 사람한테 돌려달라고는 못하겠죠. 지금 유증을 받은 사람, 또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상속인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될 거고, 만약에 유증하고 증여하고 동시에 있는 경우 이 유류분 청구를 하는 사람은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먼저 일단 받아요. 받고 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또 반환할 수가 있다.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먼저 반환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유증을 받는 게 먼저였고 그 다음에 증여받는 게 두 번째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알면 얼마 만에? 1년 안에. 또 상속이 개시된 걸 알면 또 얼마? 10년 안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야 된다. 결론은 이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주지 않겠다. 우리는 법으로 이 정도의 기간은 네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끔 기간을 두었고, 그때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유류분 그런 거 상관없이 원래 유언에 따라서 상속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간을 두지 않으면은 행정 질서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거에는 기간을 두고 있어요. 문제에서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 거죠. 다음에 상속재산은 일단 분할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상속권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즉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인지하거나 또 재판의 확정에 의해서 공동상속인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알고 보니 상속이 될 당시에는 그냥 있는 재산 나눠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생각해 봤더니 다른 사람이 같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한 명이 이미 사전에 증여받은 게 훨씬 많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인이 아닌 자가 뭐 어떻게 고의나 과실로 상속을 받아버렸어요. 즉 진정한 원래 받아야 될 상속인이 이렇게 고의나 과실로 장난친 사람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그 이상한 사람을 참칭상속인이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을 상대로 상속권을 주장하고 상속 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유언에 의해서 원래는 상속인이 다 받아야 되는 거를 이 사람들이 장난을 친 거죠. 그래서 돈을 빼돌린 거예요. 그걸 나중에 상속인이 알게 됐어요. 얘네가 장난친 거고 실제로 내 거였네? 라고 하면 얘네들을 상대로 상속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재산 원래 내 거니까 돌려달라 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상속 회복 청구권자는 누구예요? 어쨌든 이 사람들 때문에 침해를 받은 상속인 또 법정 대리인, 원래는 얘네 거였기 때문에 얘네 대신 얘네가 참칭 상속인이 가로챘잖아요. 얘네한테 상속 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상속 회복 같은 경우는 반드시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재판 외로도 당연히 청구는 가능하고요. 또한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상속 회복의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해야 되지,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재산을 빼돌렸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번복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기간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혹시나 재산을 분할하고 나서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소송을 걸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준비했던 내용은 이번 시간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자, 보시면 상속 설계 부분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유류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유류분을 계산하는 문제는 꼭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이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고, 시간 투자는 유료분 문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문제 풀어보는데 더 집중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